자, 그럼 조성가정 아동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우울과 불안입니다. 가족 해체 과정에서 보통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극한적 위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하고 늘 우울한 마음이 있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왜요? 나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 우울증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분리 불안이나 이런 불안 상태로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부모의 그 사망보다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우가 더 많아서 배신감이나 또 미움이나 원망이나 우울 등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움이 많은 만큼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움이 더 아주 피부적으로 깊숙이 스며들수록 원망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네? 내적 갈등이나 불안 등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으며 때로는 일탈과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학업부진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중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왜요?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아주 극도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탈로 나타나게 되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은 사회적 대인 관계 기술이죠. 이게 특징인데 거주지의 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과 감소로 인한 원인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하고 살다가 이 동네에서 살다가 그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든가 그래서 그 아빠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저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환경을 옮기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단절이 되게 되고 그 시골에서 뭘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다 어른들만 있고 노인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그 아이에게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인 아이 성향이 나타난다. 자, 원가족 해체로 인해 조부모의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을 겪고 오히려 아동이 조부모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철이 너무 빨리 드는 거예요. 철이 너무 빨리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렇게 사는 아이를 보면은요, 뭐 할머니가 아프니까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자기가 그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밥상을 차리고 뭐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을 이 아이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할아버지 걱정을 하고 할머니 걱정을 하고 그 나이 또래에서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염려들을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 아이. 애가 벌써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좋아해서 안 돼요. 아이는 아이의 모습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학생 정도의 그러한 말을 한다든가 그건 좀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됩니다. 너무 성인 아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그냥 애어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가정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데,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조부모 손자녀 유대감과 가족 기능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 또 원예 집단 피지, 예? 조부모나 심리불안 해소와 조부모 심리불안 해소와 양육지도 교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대 통합 피지, 예? 피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조부모 손자녀가 함께하는 교육, 이런 프로그램. 그 다음 가족 상담 피지, 집중적 상담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이 조부모와 이 그 손자녀가의 관계를 잘 유대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지원은 조선가정의 사회적 지지를 통한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행복 하모니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이게 학습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바로 이런 그 행복 하모니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학습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다. 조선가정 아동의 학업 성적 향상과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그래서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 아이들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건강성 증진을 보면 조선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세대 간의 연령차 극복 및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족 상담, 가족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유형과 올바른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이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험 지원이죠. 조선가족의 문화적 소외감과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도모 이제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및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한 심리 정서적 안정도.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다 보면요, 아이들이 그 시대의 문화에서 그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게 돼. 왜요? 엄마 아빠하고 살면 엄마 아빠 손잡고 영화관에도 갈 수 있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뮤지컬도 보러 갈 수 있고, 또 다양한 그러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공연이라든지 또 뭐 관람이라든지 뭐 또 체험적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이 문화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선 가정은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조선 가정 아동의 적응 유연성을 보면, 적응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잘 적응하는 개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자, 부모가 부재하더라도 조부모의 안정적인 보살핌이 제공되면 아동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적응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 아동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조부모를 도움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주변 어른의 관심과 통제에 따라서 부정적인 행동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인데요. 자,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 유형과는 다르게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갈등 해결의 한 방법으로 합법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의 유형에는 폭력, 그 폭행뿐만 아니라 학대라든지 유기라든지 모욕, 감금 여러 유형이 있고, 대부분 여성, 노약자, 아동의 피해자, 심리, 정서, 뭐 신체적으로 폭력, 후유증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대서특필에서 나왔잖아요. 예? 아동을 계모가 가방에다가 이렇게 가둬가지고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러한 사건이 천안에서 벌어져. 천안에서 이게 요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야 될 일입니까? 보통 심각한,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글쎄 천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폭력 이걸 하지도 말아야 되고, 만약에 옆에서 옆집에서 이웃집에서 이런 가정이 있으면 신고해 버려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참 이 가정폭력이 조심해야 돼요. 자,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특성을 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한 대부분의 아동은 주로 양육자와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수면장애, 섭식장애, 분노, 불안, 우울 이런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가정폭력 목격하면요, 이런 많은 심각한 문제가 아이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 고립감, 무력감 등의 부적응적 행동 성향이 그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은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친구들끼리도 어른이 이렇게 손을 그냥 우리 손을 올려봅시다 하고 손을 올렸는데 자기 때리는 줄 알고 움츠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게 직접적인 그 폭력에 계속 노출되면 그 공포와 두려움이 아주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고 등교 거부 등 학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래들과의 친밀감이 낮고 갈등적이며 놀이과정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주도적인 사회기술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독립성이 결여되고 타인을 원망하는 경향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그 아이도 똑같이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른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녀가요, 부모한테 그냥 부모가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 있죠. 자녀가 그대로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대로 행동합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먹는 그 알코올릭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알코올릭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커서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술 안 먹을 거야,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커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됩니다. 거의 10중 8구 그렇게 됩니다. 왜요? 그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싸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움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싸움할 거 있으면요, 밖에 나가서 싸우세요. 밖에 나가서. 왜 자녀들 앞에서 싸웁니까?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싸움을 하려면요, 정 싸워야 되겠으면 산꼭대기 올라가 싸우세요. 나가서. 애들한테 잠깐 산책하고 온다라고 가서 대판 싸우고 들어올 땐 또 웃고 들어오세요. 왜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태도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잘 교육하세요. 자, 가정폭력 경험한 아동을 위한 개입을 보면 가정폭력 노출 아동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자, 폭력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주는 것, 또 폭력이 왜 문제인가, 폭력이 나 왜 나쁜가, 이런 것들, 분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감정을 다루어 주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의 마음이 어떤가, 그런 감정들을 다루어 주는 거죠. 또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폭력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또 의사소통 증진, 또 자존감 향상, 또 사회적 지지망 개발, 자기 보호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6주에서 한 10주의 단기 프로그램으로서 아동 폭력 경험한 아동을 위해서 이제 개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은 뭐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6주에서 10주간의 이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는 정서 문제 완화, 사회기술 향상,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대처 전략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결과는 위축되고 소극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점차 자기 표현이 증가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등의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목표와 결과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입니다. 참, 아동 폭력이나 여러분 학대 이런 건 아주 몹쓸 짓입니다. 아동 법제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아동학대다. 여러분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것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적 학대라고 하지요. 뭐 막 정신적, 친구하고 싸웠으니까 너 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리고 막, 이거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또, 신체적인 거, 또, 이쁘다고 막, 이렇게, 여자 선생님이 남자아이를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한다는 거, 뭐, 이거 하지 마세요. 가혹행위. 또, 유기, 방임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교사들이 아이들 놔두고, 5분간, 자리 비우는 거. 방임입니다, 방임.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게 한, 2분간, 3분간이라도 5분간이라도 아이들끼리만 방치해 놓고 선생님이 뭘 커피 마시러 갔다든가, 뭐, 딴짓을 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에 5분 쌍간에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든가, 뭔 싸움에서 얼굴이 뜯겼어요. 그거 선생님 감옥 갑니다. 왜요? 방임죄입니다. 방임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3분 이상 빌 때는, 5분 이상 빌 때는 꼭 옆반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간다든가,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선생님 잠깐 화장실 갈 거예요. 반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반 선생님이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오고. 절대 선생님이 교실 비우지 마세요. 교실 비우면 큰일 납니다. 참 이게 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요, 선생님이 재판받는 사람 내가 여러 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 팔 부러졌는데, 팔도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얼굴만 상처가 났어요. 근데 CCTV 돌려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선생님이 딴짓한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냥 그거는 방임입니다. 100% 방임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선생들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사들 여러분 지도 잘 못하면 원장들도 같이 엮이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들은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원장도 큰 코 닥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특성을 보면, 신체적 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보면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합니다.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동의 애착 형성을 방해하며 발달상의 지체를 가져오고 일탈과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과 위축을 양상시키는 그런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게 신체적 학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 보면은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으며 또 반사회적 행동장애를 보이고 수면장애, 강박, 공포, 또 뭐 가행행동, 또 발달지연, 공격성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 공포,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며 학대 상황을 연상시키는 비슷한 자극에 자동적으로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애 놓고 막 말르다가 막 하면서 손